이 시각 정치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필 규정이라며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을 아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별도로 할 말은 없다라면서도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국정위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거시적인 목표와 국가 비전,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과 조달 계획을 제시하고 123개의 국정과제와 세부 실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내걸고 123개 국정과제 또 실천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네, 그 국정기획위가 지난 6월 16일 날 출범했거든요. 그래서 58일째 되는 날인데 그 58일째 맞아서 이제 국정과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사실 그 이원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의 시스템들이 많이 망가졌는데 그것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뭐 그 조승래 대변인이 한 표현처럼 1시간을 5,200만 시간처럼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라고 했고 실제로 국정기획에 참여했던 당의 의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정말 네. 열심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국정과제를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번이 넘는 그 현장 그 방문도 했고 또 700회가 넘는 내부 회의 그리고 13,000건이 넘는 국민 제안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의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약속했던 그 AI 3대 강국 그리고 이제 또 잠재 성장률 3% 그리고 이제 코스피 5천 그리고 세계 5대 강국이라든지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기본사회 실현, 생명과 안전 중시의 사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이 국정과제에 고스란히 담겼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국정과제는 발표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실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3개의 국정과제 중에서 입법이 필요한 것이 117개의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그 야당과 잘 논의를 해가지고 이런 국정 그 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을 좀 해야 되는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입법적 과제를 잘 수행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총평 듣겠습니다. 예, 일단 수고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와 그리고 실천 어떤 과제가 상호 좀 충돌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그런 로드맵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AI 3대 강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AI 3대 강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결국 이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건데 뭐 여기에 관련해서는 뭐 전혀 좀 언급을 이제 하지 않고 있고 특히 코스피 5천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주가의 어떤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특히 도란봉투법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애로를 현장에서 많이 지금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도 21대 때 한노에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는데
이 문제를 단순하게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뭐 이것은 단순한 어떤 공상과학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설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금 이제 전력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얼마나 어떤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인데 이런 데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어떤 로드맵은 전혀 없다. 그다음에 목표 자체도 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내걸었는데 전작권 환수가 지난번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확정된 바 없다고도 혼선을 좀 빚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이 전작권 환수 문제가 미국이 한반도에서 점차 발을 뺄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도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과제를 위해서 어떤 재원의 문제인데 결국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이 마치 이제 국채를 더 발행할 수밖에 없다. 적자 재정을 통해서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이렇게 국가 부채가 마구마구 늘어나서는 정말 우리 미래 세대에는 정말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AI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어떤 공약을 담당했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정보를 악용하고 정책의 어떤 결정권자의 입장에서 이해충돌 어떤 우려가 대단히 클 수밖에 없는 어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 전체 어떤 국정과제 특히 공약을 실행하는 이런 면에서 국민들의 저는 상당한 좀 신뢰를 좀 이런 어떤 면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이제 국정기획위가 국가의 비전과 국정과제 그리고 실천과제들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날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실천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부가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했던 그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야당에서 좀 이렇게 그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멘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근거 없는 아무 말 대잔치로 비판만 하시니까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법 개정에서 주가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30% 이상 올랐잖아요.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작권 환수와 관련된 것도 임기 내에 상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래서 그 미국과의 그 논의 속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I 3대 강국이라든지 또는 그 경제 성장률 3% 달성이라든지 세계 5대 강국, 뭐 코스피 5천 이런 것들은 하나의 국가의 나아갈 그 목표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지금 발표하는 것까지 폄훼할 필요까지 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제 국정과제 중에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개헌이었어요. 네. 아마 이제 대선 후보 때부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로 얘기가 나올 것인가라는 거였는데 일단 개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국정과제에 이제 개헌을 담았는데요. 통상 그간에 보면 대통령 선거 때는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했다가 당선되면 이제 추진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 계속 되풀이돼 왔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많은데 그 권한을 내려놓기 싫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면 그것에 이제 모든 이슈들이 블랙홀처럼 빠져들어서 그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개헌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 그동안의 그 관례였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님은 본인이 약속한 대로 국정과제에다 개헌을 하겠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그 국민들한테 밝히신 거죠. 그리고 한두 차례 이미 그 전에서도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그리고 빠르면은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라고까지 지금 밝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보를 지금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권력들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모토 하에서 이제 국민의 기본권도 강화시키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분권도 강화시키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또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든지 그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거부권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로 개헌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대로 잘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개헌 가능성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역대 어떤 정부가 임기 초에 개헌을 논의를 이제 시작을 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부칙의 개헌을 특히 대통령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된 개헌을 이제 하는 그 해당 당사자 대통령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좀 김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좀 더 구체화되면은 이제 모든 어떤 전국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도 비록 공약은 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어떤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뭐 이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은 했습니다만 저는 실질적으로 진행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 의원께서 이런 어떤 제 비판적 목소리를 뭐 약간 수수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또 문제시해요. 예를 들면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려하는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이게 뭐 그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정신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아니 합리적인 이야기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저도 공무원 생활을 24년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이슈를 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어떤 비판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좀 더 뭐 시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구체적인 것 같고 이런 어떤 실천 과제라든지 이런 면을 국정위가 앞으로 정책을 각 부처에 수립할 때는 민감하게 그리고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는 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협조 불가능하다, 빨리 될 거 좀 어렵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문제는 야당 협조를 아까 구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악수 안 하겠다라고 하고 하면서 과연 이 큰 그림의 개헌에 대해서 과연 협조를 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좀 생겨요. 근데 개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회 처리 절차 외에도 또 국민투표라는 또 과정이 또 절차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여야 간에 수기하는 절차라든지 보통은 이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야 간에 그런 그 협조는 아주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안이랑 틀려서 헌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여야 간의 협치와 관련돼서는 좀 전에 이제 앵커께서 정청래 당대표의 그런 강경한 태도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지금 내란은 분명히 종식은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란을 종식하고 또 내란 종식이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또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그 태도라든지 전당대회에 나와 있는 출마하고 있는 유력 후보들의 그런 입장들을 보면은 오히려 그 윤석열을 옹호하고 다시 뭐 입당을 시킨다든지 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환기를 품는다든지 이렇게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러니까 그 불법 개헌과 내란 행위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협치를 얘기하는 것은 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냐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 국회에서 여야 관계는 그 저기 당대표의 그런 그 본인의 그 입장 그런 거와는 별개로 실제로 뭐 국회의 일정이라든지 또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논의들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에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저기 정청래 당대표가 취임한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원내 지도부 중에 한 명이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여야 간의 그런 논의들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두 가지가 당대표의 그런 스탠스와 그 여야 간의 그 관계가 완전히 그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그 내란의 강, 내란의 그 바다를 빨리 그 넘어가는 탄핵의 강을 빨리 넘어가는 그런 그 태도와 혁신, 쇄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짧은 반론 듣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국회 내에서 일하는 것과 또 그 정청래 그 지금 이제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병행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는 상당히 조금 그 이율배반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당 대표가 지금 그 야당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겠다, 여야 협치는 없다, 그리고 뭐 내란 진압만 있을 뿐다 이런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 보면
어떤 그 여야 간의 어떤 협치는 실질적으로 참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란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내란 관련된 재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법원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내란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부 지금 의원이 뭐 수사를 받고 있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국민의힘 전체가 다 뭐 내란 관련된 걸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맞는 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의 그런 태도는 저는 집권 여당의 대표였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세가 아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강하게 발언하냐? 결국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선명성을 위해서 강하게 발언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어떤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여야 협치를 통해서 국회가 좀 뒷받침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좀 망각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자기 정치적 그런 입장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권하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 보여집니다. 네. 이제 국정 목표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개혁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력기관의 개혁, 또 언론에 대한 개혁, 그리고 군에 대한 개혁.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이 세 가지 정도 이상의 이제 개혁이 있는데 가장 우선해야 되는 개혁은 뭡니까? 동시에 지금 하고 있죠. 네. 검찰 개혁도 하고 있고 사법 개혁, 언론 개혁도 하고 있고 또 군에 대한 개혁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에 대한 개혁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이제 불법 계엄에 우리 군이 동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잠시만요. 네. 지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현장 한번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셨으며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장을 내정하셨습니다. 먼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입니다.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습니다.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입니다.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회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법조인입니다.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체제를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 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입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입니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되었습니다. 차 내정자는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장과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전문성 그리고 인권 변호사로서의 감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교육이 전문성이 있는 따뜻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차 내정자의 임기는 9월 중에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당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입니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삼농, 즉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또 그리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민경 변호사를 또 공정거래위원장의 주병기 교수 또 금융위원장엔 이어원 교수, 차정인 교수는 국가교육위원으로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전반적인 구상이 좀 마무리가 된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한 여기는 간단한 평가만 듣고 다음 네. 아까 하던 이유 넘어가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이제 브리핑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역시 네. 이제 전문성하고 실용을 강조한 그 인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제 낙마했던 그 여가부 장관하고 그 교육부 장관 네. 그 둘이 이제 여성분들이 후보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번에 남성분으로 바뀌어서 그렇죠. 여성의 좀 비율이 좀 약간 축소된 거는 약간 아쉬운 측면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 빨리 하루빨리 그런 그 빈 공간들 내각들을 빨리 완성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상화시키는 길이 빨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간단한. 예, 뭐 저는 뭐 정확한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논평하기는 좀 그렇고 단지 교육부 장관은 확실히 충청도 몫으로 딱 정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세종 관련된 분이 이제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인사청문회에 있던 절차도 남았습니다만 뭐 좀 그런 어떤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빨리 일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앞서 얘기하던 것이 이제 국정과제 네. 중에서 어떤 개혁이 가장 우선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 아까 이제 군과 관련된 개혁 얘기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방첩사를 이제 폐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공약이. 그래서 지금 군에 대한 그런 그 민주적인 그리고 그 제도적인 통제를 좀 강화시켜서 군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라는 그런 취지였고요. 다시는 이제 군이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이고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국민적인 공감대가 저는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그 정치 검찰들의 그런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은 뭐 한두 해가 거쳐서 정권의 그 뭐 여야를 떠나서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남은 유일한 그 무소불위 권력이 검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이 구조는 반드시 좀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공감대가 저는 형성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언론 개혁 같은 경우도 2012년도부터 그 언론 개혁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언론 개혁 그 3법, 그 방송 3법 중에 이제 그 방송법은 이미 통과가 되었고 이제 두 개도 이제 8월 21일, 22일 날 처리될 그런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들을 공영 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드리고 또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헌법 기관이긴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오히려 그 대통령의 수임 기구처럼 이렇게 좀 잘못 그 계속 뭐랄까요 이렇게 악용되어 왔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그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그 국민주권 정부에서 표방하는 그런 그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개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혁. 예, 저는 뭐 감사원의 국회 어떤 통제 부분 빼고는 세 가지 부분에서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방첩사를 폐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방첩사의 어떤 기능을 어느 기관에서 대체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지금 국가 안보가 우리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북한과 지금 이제 분단돼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보력이 있느냐? 특히 이제 국가 지금 보안법 등이 개정되면서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그 간첩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방첩사까지도 폐지하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안보면에서 지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청 개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문제죠. 지금 검찰청을 폐지를 하고 공소청과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를 하게 되면 기존에 또 있는 그 공수처와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그 권한들, 소위 말해서 권력의 기관들이 이제 분산이 됩니다. 근대사법의 대원칙은 명확한 어떤 그 제형 법정주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기관 간의 어떤 관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지난번 그 공수처에서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과연 내란 관련된 수사 권한이 공수처에 있는 것을 두고도 굉장히 법적 다툼이 굉장히 좀 심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기관으로 분산됐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좀 어려운 것이 결국은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이제 검사가 가지 않고 결국 이제 수사관으로 이제 격화되는데, 과연 거기에 기존에 현직 검사들이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언론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지금 이제 방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이제 민노총 산하의 민원연이 계속해서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방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방송기관들에 대한 어떤 자율성도 정면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어떤 편성위원회도 노사가 그 동수로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방송국장이라든지 이런 자리도 의무적으로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방송기관들, 기업들의 어떤 경영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업의 어떤 경영 자율성을 정부가 통제할 수밖에 없는, 통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악법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증거인멸 부분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모킹건은 나토 목걸이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서희건설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해서 그 반클리프 목걸이를 그 저기 김건희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한 게 사실 스모킹건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받고 있는 혐의가 16개입니다. 16개이고 그 하나하나의 사안들이 다 중대합니다. 중대한데 그와 관련해서 계속 그 김건희 씨의 그 진술은 계속 모든 그 범죄 혐의들을 부정하고 계속 되풀이해서 말바꾸기를 해서 거짓말을 계속 일삼았거든요. 하다못해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에도 그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서 서희건설 회장이 전달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묻는 질문에 안 받았다라고 그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까지 했거든요. 또 거기다가 사업가 서모 씨도 5천만 원짜리 상당의 고가 가방을 전달했다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지금 그런 각종 뇌물들을 전달했다라는 그 증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또 16개의 중요한 혐의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것도 증거 인멸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구속 사유도 딱 한 줄 아닙니까? 증거 인멸 우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그리고 특검은 또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6개 혐의에 대해서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빠르게 그 수사를 하려고 이렇게 구속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은 모두가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자초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필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헌정사상 최초로 두 분이 다 지금 동시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좀 아픈 역사고 좀 참담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무죄 여부는 철저하게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뭐 할 거니까 재판에서 다투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법치주의인데 너무 지금 특검 광풍에 의해서 법치주의의 조금 기본이 지금 현재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는 그런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정경심 씨가 그때 당시에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는 대부분 유죄 확정 판결되기 전까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확정이 작년 12월 달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구속을 이제 시켜버린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지금 구속영장에는 세 가지 사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진법사 청탁 의혹, 그다음에 또 명태균 씨의 어떤 공천 의혹, 이 세 가지 어떤 구속영장에 대해서 실질 심사를 통해서 결국 이제 구속영장 발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와는 관계가 없는 반클리프 애플 이 목걸이를 두고 한 것인데 그 담당 판사조차도 이건 별건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는 것은 명백히 별건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현재 관련된 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어떤 법치주의의 가장 기초인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피고인의 피의자의 어떤 권익 보호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정면으로 좀 위배한 그런 어떤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까지 그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특히 법치주의를 지금 농락하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윤석열 씨하고 김건희 씨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에서 자꾸 동조하고 자꾸 방어하고 방탄하고 이런 태도들을 보이는데 대단히 아쉽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이 별건과 관련된 그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그 혐의 사실의 공범관계와 전후관계가 구속 심사에 포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게 합법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 해서 발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헌이다, 뭐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그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법원에서 그런 어떤 모든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은 다 받아들여졌습니까? 심지어 지금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기환송의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이제 문제 삼아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한다, 특검을 한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뭐 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참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지금 그 국민이 특히 예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무죄다 이렇게 지금 디펜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무죄는 재판정에서 따져볼 일인데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어떤 원칙에 대한 어떤 문제, 특히 구속영장 발부 심사에 대해서 세 가지 요건이 아닌 별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어떤 특정 어떤 그런 증거로 삼아서 발부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검이 그게 연관된다. 그걸 다 어떻게 믿고 그걸 다 맞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추가로 한 가지 더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헌법상에도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역사상 헌정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22년 9월 달인가요? 그 당시에 김용이 정치자금 관련된 어떤 수사를 받으면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가서 검찰에서 이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 하려고 할 때 그때 당원들과 민주당 의원이 막았습니다. 그때는 정치자금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도 민주당에서 막았습니다. 지금은 명태균 씨의 어떤 공천 과정 개입 의혹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민주당에 비해서는 이거는 정말 정당 자율성에 있어서는 저는 이걸 압수수색하는 것은 야당 탄압의 어떤 그런 어떤 인식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탄압의 인식을 질 수 없다. 정말 그 뭐랄까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전산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최대한 특검에서도 그 정당이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을 존중해서 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사를 우린 침탈했다고 표현할 정도였는데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이미 제출하겠다고 했는데도 무작위로 그냥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거를 한번 되돌아보셔라. 저는 그 말씀,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좀 보시라고 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통일교하고 건진법사 통해서 김건희와 연관성 또 지금 권성동 의원도 통일교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친윤을 넘어서 친통이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본인도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통일교가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가서 복면 쓰고 골프를 치다가 또 들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교와의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여기 오늘 이미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은 것은 이런 겁니다. 23년도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당원을 집단으로 가입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 대표 경선을 도와주는 이해 유도죄, 정당법에 대단히 심각한 위법 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미 제출 방식으로 요청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미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 이미 제출한 자료를 보고 예를 들어 당대표 선거뿐만 아니라 통일교와 또 국민의힘과의 또 국민의힘의 의원들 간의 연관관계가 거기서 단서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국민의힘이라든지 의원들 간의 수사로 또 확대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미 제출이라는 형식에 최대한 존중을 했으면 오히려 더 자료를 제출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오히려 공당의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광복절 특사 얘기만 하나 더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조국 전 대표 등의 포함으로 해서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여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8.15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 불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회담 개최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있었던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관련한 브리핑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차관급 인사 관련해서 브리핑도 있습니다. 네. 먼저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위를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영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방미와 방일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 및 협의해왔던 대미, 대일 특사단 파견은 자연스럽게 추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실무 공무원과 함께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저효율 예산, 관행적 지출, 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정부 예산의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지혜와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한편 이어진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지출구조 조정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전문가들의 요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정해진 예산은 다 공개할 것을 지시하였고, 더불어 민간이 새로운 시각, 제3자의 시선에서 정부 예산안을 냉정하게 보고 분석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대상 각종 수당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을 주목하며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민간에서 하는 제안이 예산 편성 과정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차관급 인사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김영수 현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입니다. 정책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도약을 뒷받침할 정책 전문가로 기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김대현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입니다. 세계관광기구,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파견 등 체육, 관광 분야에서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한 판단력이 장점입니다. 조달청장은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입니다. 조달청의 혁신 전략을 도맡아온 조달행정 전문가로 조달 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신기술 우대를 통해 혁신 선장을 뒷받침할 적임자입니다. 통계청장은 안형준 현 통계청 차장입니다. 빅데이터와 AI 시대에 상응하는 통계청의 역할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어 국가 통계를 활용한 다양한 국내 AI 산업의 혁신과 국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진흥청장은 이승돈 현 국립농업과학원장입니다. 농진청 농업연구사로 입사한 후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연구와 정책, 현장을 다양하게 경험한 만큼 AI 기반 농업 등 미래 농정에 기여할 겁니다. 산림청장은 김인호 현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입니다. 환경조경과 교수이자 생명해숲 학교숲위원회 위원장, 신구대 식물원장 등을 역임한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은 산림 전문가로 산림행정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상청장은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 기상청장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기후위기 현상을 탐지하고 과학적인 예측 정보로 국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경륜 있는 기상 전문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방용승 현 전북결의하나 공동대표입니다.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통일운동을 해온 활동가로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다시 만들어내 민주평통의 새 바람을 불러올 적임자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한중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사법연수원생 시절 12.12 쿠데타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5.18 특별법 파헌 판결을 이끈 단초를 마련한 인물로 원칙에 따른 엄정한 심사가 기대됩니다. 끝으로 국가정보원 3차장은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서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지금 발표 얘기 들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대미 대일 특사단은 보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먼저 듣고 네, 얘기 나누겠습니다. 일단 그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일본부터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잡은 건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셔틀웨고를 복원하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다시 재설정한다. 그리고 또 한미 간의 공조 강화 그리고 영내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논의를 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이번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미국에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길 되게 바라거든요. 동북아의 지정학적 이치와 관련해서 한미일 간의 공조를 대단히 긴밀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그 관계가 개선되길 바라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국익 중심의 그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바탕에 깔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다들 예상하지만 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트럼프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성격도 있지만 이제 방위비라든지 또는 주한미군 주둔비의 증액이라든지 또는 동맹 현대화에서 그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한다는 그런 요구들 그리고 또 간세 협상의 후속 조치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어떤 또 새로운 요구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와 관련된 철저한 준비들이 좀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좋은 성과들을 내기 위한 일환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 관세, 통상, 경제 이런 쪽뿐만 아니라 이제 안보와 관련된 그런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실질적인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그 트럼프의 요구를 방어하면서 우리의 또 우리가 또 필요한 것들도 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네. 그 성과 중심의 그런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일 정상회담까지. 예, 일본과의 어떤 관계는 경제 안보면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첫 번째, 두 번째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이고 특히 안보면에서도 주일, 주한 미군이 있고 또 지소미아 등을 통해서 일본과의 그런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가는 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는 한일 간의 관계가 얼마나 빙하기였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갔을 때 기시다와 협상을 통해서 할 때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일본과의 어떤 사죄도 뭐 안 받고 가면 되느냐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방송에서도 엄청나게 좀 토론을 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여야 간에 합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에서 크게 보면 이제 안보면과 그리고 경제면인데 안보면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은 전반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토와 같은 어떤 집단 방위 체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한국 그다음에 호주 등등을 통해서 그런 연계 관계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의 어떤 전략적 어떤 유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규모 축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전작권 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군 어떤 규모를 축소하는 어떤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지금 지난번 어떤 관세 협상에 대해서 한미 간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농작물 개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재투자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투자를 가지고 미국의 어떤 부채를 갚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이제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쉽고 우려되는 바는 이번이 첫 만남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첫 만남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양국 정상 간의 어떤 친목을 이제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빈 방문이 아니라 이번에 실무 방문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아쉽죠. 왜냐하면 국빈 방문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공식 만찬이라든지 조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이번에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원했던 만큼 어떤 그런 어떤 성과를 가질 수가 있을까 참 염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앞서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 다 하지 못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